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삼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보고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 뒤에도 사실 삼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호텔신라만이 아닙니다. CJ, 신세계, JTBC, 중앙일보까지 겉으로는 서로 다른 거대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이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삼성가입니다. 왜 한국의 재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삼성이 중심에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재용의 옷, 이부진의 공항사진, 삼성가의 결혼식 하나까지도 뉴스로 소비할까요?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권력, 언론, 유통, 문화까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삼성이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방황하던 한 청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고 집안 돈을 쓰며 시간을 허비하던 한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어느 날 완전히 달라졌고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벌 제국을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CJ는 왜 삼성에서 나왔을까? 신세계는 어떻게 독립했을까? JTBC와 중앙일보는 왜 삼성가와 연결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한국 재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문, 삼성 패밀리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패밀리의 영향력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재벌가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은 하나의 기업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권력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를 사용하고 누군가는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며 또 누군가는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매일 보는 뉴스 채널과 백화점, 식품 브랜드조차 삼성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뉴스에 등장하는 이름도 삼성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업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 하나가 코스피 전체 분위기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드는 건 삼성 패밀리 자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이부진 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삼성가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까지 기사화됩니다. 일반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삼성가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열리면 정치인, 재계 인사, 언론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삼성가가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과 금융, 유통, 언론, 문화까지 오랜 시간 연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삼성 패밀리라는 거대한 가문이 존재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명의 창업주로부터 시작된 선택과 갈등, 그리고 가족 내부의 권력 이동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며 지금의 삼성 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금의 삼성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특별한 집안이었겠지. 태어날 때부터 성공이 정해진 사람 아니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 창업주 리브영출의 젊은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꽤 달랐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지만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왔고 사업보다는 술과 유흥에 더 빠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요정을 드나들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결국 집안 재산만 쓰다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들어 있는 어린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용한 방 안 아무 말 없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던 그는 갑자기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작은 정미소 사업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큰 성공도 없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투자했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다가 금융 규제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역시 안 된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더 냉정해졌고 돈이 어디에서 흐르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농산물과 건어물을 거래하는 작은 무역회사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삼성사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누구도 이 작은 회사가 훗날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미 이병철이라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삼성의 시작이 거대한 기술이나 정치 권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방황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1930년대의 조선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글로벌 기업도 없던 시절,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샘송숭의 역사는 아주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1938년 대구의 한 작은 상점, 직원도 많지 않았고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리비영출은 말린 생선, 채소, 과일 같은 농산물을 중국에 판매하는 작은 무역업을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은 삼성상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성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장사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을 먼저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상품을 유통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큰 부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돈은 생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금씩 제조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업 기반도 잃고 재산도 사라지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구로 피난 갔던 이병철 앞에 직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래 숨겨두었던 자금을 꺼내며 말합니다. 회장님,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직원들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었다는 사실. 어쩌면 삼성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병철은 그 돈으로 다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판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설탕은 대부분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제일제당, 지금의 CJ그룹의 시작입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국산 설탕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삼성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섬유 산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한국은 옷감조차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제일모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산업 기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식품, 섬유, 무역, 제조업을 하나씩 직접 만들며 산업구조 자체를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기업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 산업화 초기의 흐름과 함께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되는 사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산업을 먼저 선점하려 했습니다. 설탕도 섬유도 무역도 모두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은 점점 더 거대한 기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금융, 백화점, 전자, 중공업까지 끝없이 영역을 확장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경제 시스템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나 규모가 아닙니다. 삼성의 역사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전쟁,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집요함의 역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한 회사가 결국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한국에 없는 것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이병철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 전체를 뒤흔든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리에는 피난민들이 넘쳐났고 공장은 멈췄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던 시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샘송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리비움출은 이미 사업가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전쟁 앞에서는 그 역시 평범한 피난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은 무너지고 유통망도 끊겼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쌓아온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도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삼성의 운명을 바꾸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대구로 피난을 떠난 이병철 앞에 직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몰래 지켜온 자금을 내놓으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 이탈과 혼란으로 무너지고 있던 시절, 삼성 직원들은 오히려 창업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병철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사회에 가장 부족해질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거의 모든 생필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설탕은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귀한 물건이었고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여기서 거대한 기회를 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한국에서 직접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제일제당이었습니다. 지금의 CJ그룹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산 설탕 생산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삼성은 단숨에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국산 설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삼성은 한국 경제 성장의 흐름을 타며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섬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옷은 필수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원단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모직을 세우고 직접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단순한 사업 확장처럼 보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국가 산업 구조 자체를 만드는 수준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재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출발했던 삼성은 식품 섬유 제조업을 차례로 장악하며 엄청난 규모의 기업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기업, 그리고 폐허 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기업, 그것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전쟁으로 모두가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그 혼란 속에서도 전쟁 이후의 한국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삼성을 대한민국 최초의 거대한 차회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 샘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설탕과 섬유로 거대한 자본을 쌓은 삼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삼성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을 연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금융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돈의 흐름을 장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금융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 이어지는 금융계열이 만들어지며 삼성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본 자체를 움직이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전자산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전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와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나 미국 제품을 더 신뢰했고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불가능한 분야에 과감히 뛰어듭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은 삼성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초기에 삼성전자는 지금처럼 세계 최강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브랜드 가치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반도체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미래 산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당시만 해도 실패 위험이 엄청난 분야였지만 삼성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술 개발에 몰두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 한국 경제의 운명까지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글로벌 최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하나가 세계 뉴스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확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언론과 유통 분야에도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동양방송 TBC를 설립하며 방송산업에 진출했고 중앙일보와 연결된 미디어 네트워크 역시 삼성가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이 흐름은 지금의 JTBC와 중앙그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백화점과 호텔 사업까지 더해집니다. 훗날 신세계로 성장하는 유통사업과 호텔 신라 같은 호텔 사업 역시 모두 삼성의 확장 과정 속에서 태어난 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은 중공업과 건설 분야까지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조선 기계 플랜트 산업은 엄청난 자본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에도 뛰어들었고 결국 한국 산업화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삼성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전자, 언론, 유통, 호텔, 중공업까지 사람들의 삶 거의 모든 영역에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한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바로 누가 그 제국을 이어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샘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후계 구도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복잡한 권력 싸움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당시 삼성 창업주 리뷰출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장남인 이맹희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장남 승계가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삼성 내부에서도 장남 중심의 분위기가 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후계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과 냉정한 판단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장남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장남에게 일부 경영을 맡겼다가 조직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병철은 훗날 자신의 회고에서 장남에게 맡겼더니 그룹이 흔들렸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남 측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단순한 경영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점부터 삼성 내부의 권력 흐름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병철의 선택은 삼남인 리컨희에게 향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주요 산업과 핵심 계열사를 대부분 이건희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전자, 금융, 중공업 같은 삼성의 핵심 사업들이 사실상 이건희 라인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장남 측에는 제일제당 계열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지금의 CJ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이 단순한 사업 분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삼성과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미묘한 긴장감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주 재산 문제나 그룹 행사만 봐도 삼성과 CJ가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핵심 산업을 한 명에게 몰아줘야 내부 권력 싸움이 줄어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만약 전자, 금융, 중공업 같은 핵심 사업을 형제들이 나눠 가졌다면 삼성은 내부 분열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훗날 리제이용에게로 이어지는 승계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삼성의 핵심 권력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산업에 집중되었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긴장감 역시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벌가를 보면 완벽하고 화려한 삶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삼성의 후계 전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가족 간의 갈등과 경쟁,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외로움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적인 갈등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람들에게 CJ그룹, 신세계, JTBC는 완전히 서로 다른 기업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영화와 음식으로 유명하고 한쪽은 백화점과 유통의 상징이며 또 다른 한쪽은 언론과 방송을 대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업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기업들의 시작은 모두 하나의 이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샘송입니다. 삼성 창업주 리병출은 단순히 한 개의 회사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품, 유통, 방송, 금융, 전자, 중공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발을 들이며 거대한 기업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그 왕국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 내부의 권력 구조와 후계 문제 속에서 삼성제국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독립적인 흐름을 만들게 된 것은 제일제당 계열이었습니다. 원래 삼성 내부의 식품 사업이었던 제일제당은 장남 이맹희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후 삼성과 점점 거리를 두며 지금의 CJ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사업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CJ는 이후 식품 회사를 넘어 영화, 엔터테인먼트, 방송 산업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는 영화, 드라마, 오디션 프로그램, 심지어 배달 음식과 물류까지 CJ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삼성에서 갈라져 나온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탄생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은 유통사업이었습니다. 성은 원래 백화점과 호텔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지금의 신세가입니다. 이후 이 사업은 이병철 회장의 딸 쪽으로 이어지게 되며 독립적인 그룹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같은 브랜드들도 사실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삼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호텔까지 연결되며 신세계는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라 한국 소비 문화 자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의외의 연결은 아마 언론 분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JTBC와 중앙일보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원래 삼성은 방송과 언론 분야에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병철은 언론은 정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중앙일보 계열은 삼성가와 혼인관계로 연결된 홍진기 가문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일보와 JTBC는 독립적인 미디어 그룹처럼 성장했지만 그 출발점에는 삼성가와의 깊은 연결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며 삼성제국은 여러 개의 거대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CJ는 식품과 엔터테인먼트, 신세계는 유통과 호텔, 중앙그룹은 언론과 방송, 그리고 삼성은 전자와 금융, 중공업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기업처럼 보이지만 이 거대한 그룹들은 모두 한 명의 창업주와 하나의 가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기업들의 뿌리가 사실상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삼성은 단순히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재벌 구조 자체의 시작이었고 수많은 기업 왕국을 탄생시킨 재벌의 뿌리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재벌가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재벌가 자녀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일까? 왜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까? 그리고 왜 그들의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재벌 문화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권력과 인맥, 교육, 혼인관계까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사회 구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샘송 같은 재벌가를 보면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삼성가 자녀들의 결혼 상대를 보면 대부분 정치인 가문, 대기업 집안, 언론계 명문가처럼 사회 상류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서로의 영향력과 네트워크가 결합되는 형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재벌가에서는 혼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업과 언론, 정치, 금융이 이런 관계를 통해 서로 얽히며 더 강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가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해외 유학, 명문 사립학교,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돈으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인맥과 사회적 위치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재벌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하나의 계층이다. 흥미로운 건 이런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가 만든 자본과 인맥, 사회적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 역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재벌가는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하나의 엘리트 계층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가는 그 구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늘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동시에 그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재벌 문화와 권력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작은 상점 하나에서 시작했던 삼성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금융, 건설, 호텔, 그리고 수많은 산업 속에 삼성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권력을 이어온 삼성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왕조도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거대 기업들도 결국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지금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 글로벌 공급망 경쟁,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세대 교체의 흐름까지. 이제 삼성은 단순히 한국 안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강 기업들과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삼성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계열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 패밀리 역시 언젠가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작은 무역회사는 결국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 패밀리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단순히 재벌의 성공 신화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인간의 선택과 변화, 그리고 시대를 읽는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영출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황도 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고 다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과거보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삼성의 성공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언제나 앞으로 한국 사회에 무엇이 필요해질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설탕, 섬유, 전자, 반도체까지 모두 당시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미래를 먼저 본 선택들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두렵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시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가의 이야기는 권력과 성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도 내부 갈등과 시대 변화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계속 배우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삼성의 역사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